경기가 무너지면 급락이 오겠죠. 수요가 녹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출의 증가를 옥죄는 수준에서 이어진다면은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것이고 한 3년 차가 되면은 버티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당장 막 엄청난 하락보다는 올해 높아지는 금리로 인한 그런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막 진짜 급락까지 보려면은 좀 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라임 사업용 오피스 시장은 지금 미국이랑은 정반대긴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테크 기업 중심 기반으로 재택이 보편화돼서 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반이 비어 있어요. 안 들어와 회사가. 한국은 7월부터 전부 회사 출근하세요 하니까 지금 여의도 강남에 공실이 없거든요. 꽉 차가지고 이런 프라임 빌딩은.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으셨더라고요. 네, 아이. 실버 버튼 받으신 거 보고. 네네. 일단 실버 버튼을 받으니까 뭔가 진짜 직업적으로서 유튜버가 된 것 같은 이제 진짜 그런... 유튜버인 것 같다. 이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인데 이렇게 딱 답변할 수 있는 그렇죠. 몇 명인데? 12만 명인데. 대표님 또 최근에 머니트렌드 2024라는 신간을 네. 내셨습니다. 그거 같이 썼는데. 그렇죠. 저도 있고 여기 네. 여러분 한 8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 공저자분들 라인업이 화려한데 제가 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혹시 근데 이 책에서 대표님이 하시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얘기 꼭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부동산을 담당해서 그 책을 썼는데 부동산 시장이 올해 매우 금융시장화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0년 이후부터 부동산이 굉장히 금융시장화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진짜 그런 금융시장화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장 특정이 어땠고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이제 내년 얘기를 좀 많이 다룬 거죠. 그럼 부동산 관점에서 이제 올해도 벌써 3분기까지 다 지났잖아요, 이제 거의. 3분기까지 이제 한국 경제 2023년 좀 부동산 측면에서 땡땡땡이었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약간 강세장적인 면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작적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작적 강세장? 네네. 무슨 말이에요? 그 조작이라는 얘기를 너무 그 과잉 해석하지 마시고 연준에서 옛날에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QE라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그거를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정부 정책이 시장의 그 하락을 막았고 그 정부 정책이 시장에 이제 인위적인 강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발 인위적인 그런 조작적 강세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23년 상반기는 집값이 확실히 데이터상으로 반등했잖아요. 자, 앞으로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갈리더라고요. 이제 하락 얘기하시면 여전히 하락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였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떨어진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크게 오르진 않지만 뭐 여기서 정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는 데드캣 바운스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김 작가 채널에서도 제가 소름 공식을 가지고 그 가격을 설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공식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월세를 할인율로 나눠서 멀티플을 곱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가격이 분모인 할인율 결국 금리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년에는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근데 반대로 올해는 금리의 상승이 없었는데 시장 금리가 크게 내렸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전세는 올라갔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올해 강세장이 온 것 같고요. 제가 연초에 그 시장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봤었던 이유는 저는 소위 하이어 폴 롱거처럼 연준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를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올해 9월에 연준에서 금리 빠른 인하를 시키고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올해 국내 금리도 2분기부터는 소위 한 30, 40bp 정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4.6에서 놀다가 4.3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게 전세 가격을 2분기부터 밀어 올렸고 그 전세 가격 밀어 올린 게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을 했고 이게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소위 뭐 낙폭과대 데드캣 바운스 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6천조 원대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 논리가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내년은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촬영일이 9월 FOMC가 끝났고 이제서야 그 내년에도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서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높아진 시장금리는 전세 고점을 뭐 아마 한 10월쯤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전세가 하락과 매매가 하락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은 전세랑 매매 가격은 조금 네.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네, 그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월세는요? 월세도 마찬가지인데 월세도 결국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월세는 내려가요. 올해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월세도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금리가 우리도 조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직 한은금통위는 안 했고 한국의 시장금리는 이거를 완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슬슬 반영하고 있는 국면인데 2024년에는 이런 기조로 조금 가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어쨌든 반등한 지금 요즘 매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뭐 작년에는 평년에 워낙에 그 10분의 1 토막, 전국적으로는 3분의 1 토막이었기 때문에 서울이 10분의 1 토막 났던 거고요. 상반기는 반등을 했고 월간 3,000건 이상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올라온 건 맞지만 전국 레벨로 보면은 여전히 60% 수준이기는 하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장의 강세도 올해는 좀 특징적인 거는 서울만 좀 유난히 강세였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20년, 21년에 그런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는 수도권이랑 광역시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GTX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 엄청나게 올라갔고 서울이 상대적으로 그때 충분히 오르지 못했는데 하락장은 다 같이 왔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다 같이 20% 수준의 하락장이 왔는데 올해는 서울만 지금 플러스 YTD로 10% 정도 올랐으니까 지수 기준으로 다른 광역시는 2, 3%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유난히 강세장이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히 전국적으로 실리지 못하고 거래량 위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대비 위축적이고 일부 지역이 완화됐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수요가 그렇게 세진 않은 상태인 것 같다. 다만 수요가 셌던 지역과 상품이 뭐였냐 하면은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었던 그런 9억 이하 주택들 그리고 요즘에 주택들은 밀레니얼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밀레니얼들은 기본적으로 서울 주택 구입을 원했기 때문에 9억 이하 서울 주택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 그런 강세장이 돌아섰던 것 같고 광역시라던가 지방이라던가 이런 시장은 완전 죽다 살아난 건 맞는데 이제 돌아선 정도이지 시장이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집값이 반등했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거래량도 아직 엄청 살아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매물 이제 팔고 이제 집을 내놓고 있다. 이게 진짜 오른다 생각하면 집주인들이 왜 매물을 걷어들이지 내놓겠냐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매물량이 뭐 서울이었나 그때 7만 3천 건 정도 된다고 하면서 하던데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다만 그 시장 가격이 시장성을 거래량이 증명을 하거든요. 천세대 단지 한 건 거래된 게 그 시장 그 단지 가격이냐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한 100건 거래됐으면 이 정도 가격이 시장 가격인가 보다. 애초에 그 시세라는 것 자체가 제3자끼리 서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서로 간에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봤을 때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시장성이 떨어져서 그 대표성이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많은데 뭐 거래량이 올라가야만 뭐 가격이 상승하고 뭐 내려가야만 하락하고 아니면 뭐 거래량이 적체돼 있으니까는 소위 오버행이 있어서 못 올라가고라기보다는 어차피 적체돼 있는 거 걷어들이는 것도 한순간이잖아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확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스탯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자산시장이라는 게 특히 부동산은 지난 5년을 보면은 결국은 기승전 금리였어요. 금리였고 그래서 소름공식 책에서 금리라고 썼는데 하느니 9월 달에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두 개로 쪼개줬습니다. 뭐냐면은 통화정책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리고 대출상품금리 두 개로 쪼개줬어요. 그래서 통화정책 금리는 현재 긴축적인데 대출 상품 금리는 작년이랑 비교하면 지금 한 120bp 이상 내려갔거든요. 작년 주담대는 5% 넘었는데 지금 신규 주담대는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대출 상품 금리는 100bp 이상 내려간 거니까 올해는 대출 상품이 엄청 완화적이었다는 거고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던 주담대를 받던 대출 상품 금리를 쓰지 하는 기준금리를 받는 건 아니니까 결국 가계에 영향을 주는 대출 상품 금리 딴에서 보면 원래 매우 완화적이었다. 그럼 이 내려간 금리로 인해서 월세 전세가 올라갈 환경이었다. 월세 전세가 올라간다면 쿠션 쳐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출 상품 금리 단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드디어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낮췄던 대출 상품 금리가 올라갈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 그리고 한은의 기준금리도 좀 내려가기보다는 이게 유지되거나 한 단계 더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리 상승의 압박이 월세 전세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매매가도 조금 현 수준에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작가님은 지금 집값 이제 내년 하락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네.
폭은 뭐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바닥 찍었을 때 이 바닥보다 더 밑으로 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017년 뭐 16 뭐 이런 가격대 갈 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작가님은 어느 쪽이세요? 이것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 가격 레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GDP 대비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원희룡 장관도 작년에 생각하시겠지만 PIR이 장기 평균 12배인데 18배로 너무 높다. 그래서 관료율고 소위 한 40%의 하락을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고, 결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정말 이례적으로 초과 강세가 나타났던 거는 코로나 붐 앤 버스트였던 것 같고요. 코로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19년도 말 명목 가격이 이론상 바닥 가격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을 하면서 5년 동안 우리 가계소득도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목 금액으로 19년도 가격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 20년도 상하반기 정도 어느 순간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번에 이제 바닥을 쳤을 때가 그때가 몇 년도 정도 가격이에요? 네, 그때가 거의 20년, 19년 말 가격에서 거의 20년 요 사이에서 그 조정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지난 바닥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금리랑 상품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은 다시 그 소름공식 책 얘기인데 좀만 더 얘기하면 책 얘기를 하셔야죠. 네, 머니트렌드 얘기인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그 모델링은 금리랑 월세랑 이 멀티플로 바라보고, 그 금리 단에서 종전에는 한은의 기준금리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기준금리랑 상품금리 두 가지를 믹싱해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상품금리가 내려갔었던 게 올해고 내년에는 상품금리가 올라갈 환경이니까 상품금리가 그러면 결국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한 50bp 올라가면은 소위 한 8% 정도 내릴 거예요. 그 정도고 100bp 올라가면은 한 두 자릿수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폭락이 오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폭락이 오려면은 진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리 단에서 진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정말 튀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말 엄청 튀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공급조차도 많아야 돼요. 하나가 더 있는데, 특정 연도의 폭락은 경기까지 안 좋아지대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공급도 많아버렸는데 경기도 완전 안 좋아지면서 우리 수요가 완전 박살난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큰 폭의 조정 오겠죠. 짧은 급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우하향이 오려면은, 이것도 거기 나와 있는데 성장이 멈춰야 돼요. 한국 경제 성장이 멈춰야 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멈춰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그거가 쉽진 않죠. 저는 주택시장을 이렇게 과거 25년을 항상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시장 대비 초과 상승한 구간이 두 개 구간이 있다. 01년, 07년, 또 17년, 21년. 이 기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랐다. 그래서 박탈감이 느껴지고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는 구간이 두 구간이 있었다. 그 두 구간에 초과 상승을 했었던 때의 정책 조합을 보면은 대출이 완화적이었고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었다. 특히 이제 최근 17년, 21년도 유난히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08년에서 한 16년까지를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소득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좋은 자산은 아니었어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이 한 6년 이상을 길게 흘렀기 때문에 좋은 자산은 아니었고, 그 기간은 뭐였냐면은 대출 증가율이 높지 못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레버리지 자산이고 금리 따라가고 대출 따라가는 게 너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대출의 그 방향성이 결국 주택 가격의 방향성이니까 22년부터는 대출이 녹으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올해는 대출이 늘었잖아요. 1분기는 마이너스 때 한 4월부터 돌아섰고 7, 8, 9월 달은 굉장히 큰 폭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7, 8, 9월 강세는 대출에서 나오는 거고, 10월부터는 대출 증가율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어가지고, 시장을 그 대출에 연동해서 보시면은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차치하시고 대출로 보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폭락으로 가려면 뭐 금리가 여기서 더 조금 더 오른다든가 공급이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또 겹쳐버리면, 22년 하반기 상황이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진짜 전체 부동산 역사에서 그런 상황은 3번 있었고, 작년이 3번째였고요. 첫 번째는 다 아시는 IMF 때 98년이었고요. 두 번째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그때도 이런 경착륙이 있었고 세 번째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들 기간의 공통점은 정말 수요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착륙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부양책 나온 거고 부양책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기준금리 100bp 인하한 효과의 특례 보금자리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도 다 금리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그런 폭락까지는 보시진 그냥 하락 정도지 폭락까지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급락이 오려면은 진짜 경기가 무너지면은 급락이 오겠죠. 수요가 녹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출의 증가를 옥죄는 수준에서 이어진다면은 뭐 정말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것이고 그게 횡보가 정말 한 3년 차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버티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당장 막 엄청난 하락보다는 올해 높아지는 금리로 인한 그런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막 진짜 급락까지 보려면은 좀 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양책 얘기해 주셔서 올해 이제 1월에 등장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랑 그다음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돈이 다 소진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전제 조건이 주택 가격이 대출 먹고 자라는데 특례론은 40조짜리 대출이고요. 원래 특례론이 없던 평년도에 우리나라 가계는 뭐 한 80조 원 정도 대출하면 된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인데 22년에는 대출이 마이너스 9조였고요. 그러니까 22년에는 대출이 마이너스니까 수요가 아예 없었고 22년 하반기 주택가 급락이 나왔죠. 23년 1분기에도 23년 1분기 대출이 얼마나 마이너스냐면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18조 원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그러니까는 1분기엔 수요가 더 녹아버려가지고 올해 작년 12월이랑 1월 분위기를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세상 무너지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려세운 게 특례론이었습니다. 특례론을 40조를 뿜어버리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변화는 없었지만 소위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기준금리를 완전 씹어먹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엄청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제가 받아들일 때는 2010년, 12년에 했던 연준의 QE2, QE3랑 되게 유사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미국 채권 시장도 알아서 지들끼리 사고 파는 시장이었는데 연준에서 내가 그냥 돈으로 찍어가지고 이거 다 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2010년, 12년에 QE2, 3 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거를 정부가 산 건 아니지만 정부가 2030 그 밀레니얼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50년짜리 대출을 저리와 DSR을 회피하게 만들어주면서 사는 건 너가 사는 거지만 그 집값에 소위 80%는 내 거야. 약간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세팅한 다음에 사게 만드니까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게 올해의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은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보도자료가 9월 13일 기준으로 95% 소진돼가지고 다 썼고요. 5%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9월 27일부터는 보금자리와 그 적격대출이 합쳐져서 특례가 된 건데 적격은 9억, 보금자리는 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9억은 사라지고 우대형만 남아서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그리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론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1년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 1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특례 부분은 올해 9월 말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10월부터는 그 시장 변곡점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 한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거시적인 어떤 지표들 대출이라던가 DSR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매크로 중심적 기반적 시장이었다면은 올해는 매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적 시장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진짜 핵심은 이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또 쓰는지 이런 게 내년 시장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코어가 되겠습니다. 2010년, 12년 연준과 자꾸 제가 비교를 드리는 이유가 채권을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해 버리니까 그게 없다고 하면은 시장이 쫄아가지고 아 올해는 매입 프로그램이 없나? 아니면 이게 끝나나? 이러면서 매입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자산 가격이 빠질까봐 쫄아가지고 이게 발작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서 2013년에 소위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QE 그만할까봐 이런 게 있었고 2018년에도 똑같은 게 있었고 그린스펀 때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시장에 뭐가 있냐면은 10월부터 특례론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혹시 특례론이 없나?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4년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되는지 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오늘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공급대책이 추석 전에 나온다고 하니까 공급과 연결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랑 내년에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 총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다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법제화 과정을
그거를 정말로 거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게 내년 총선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선을 전후로 뭐가 달라지냐면은 윤 정부가 의도했던 부동산 정책이 되고 안 되겠다가 완전히 명확하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볼게요. 현 정부는 작년 5월에 취임을 했고 작년 8월에 100일 만에 공급 대책을 냈습니다. 100일 만에 270만 원 공급 대책을 냈습니다. 공급도 두 가지로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신도시만 하겠다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신도시 죽이고 재건축만 하겠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신도시도 하고 재건축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양쪽으로 다. 근데 신도시를 하겠다는 거는 노후계획도시법이라는 거가 되고 구도심을 하겠다는 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완화 정책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게 작년에 다 발제는 됐는데 지금 국회 통과를 하나도 못한 상태다 보니까 내년에 선거 이후에 국회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재초안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진단, 노후계획도시 특례법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그때 상황 변화랑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상황 변화가 되게 달라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내년은 정말 총선이 부동산 시장의 분기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4년의 키워드는 특례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 그리고 그 선거 결과에 따른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화 여부 이거가 내년을 가르는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서울 지역이 특히 이번에 좀 반등을 좀 많이 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뜻은 지방은 그만큼은 또 반등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양극화는 좀 계속될까요? 이런 양극화는 사실 자본주의의 양면성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이 그 양극화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거의 최첨단이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상위 1% 자산 취득률이냐 상위 10% 총자산 보유율이 거의 미국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00년 정도의 그 자본주의를 구가한 나라와 뭔가 이제 100년이 안 되는 자본주의를 구가한 나라 간의 자산 양극화가 똑같은 레벨까지 도달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앞서서 그 양극화가 됐다는 그런 국면이어가지고 이런 양극화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 특정 도시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저희 공저자 중에서도 그 인구라든가 그런 소멸을 다루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그 박사님 발표도 찾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전영수 교수님. 네, 그 정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자, 그러면 2024년 부동산에서 어떤 시장이 좀 투자로서 기회가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까지 너무 매크로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거시적인 금리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거시 지표 환경들은 결국은 또 변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인 부동산 시장에 또 논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공급이 어떻고 입주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좀 뜨는 지역이고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뭐 어느 상품이 뭐 뜨는 상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냥 순수하게 부동산 섹터로 그냥 거시 지표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거시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요는 결국 소득에서 나오는 거고 그 소득 증가가 있는 거는 결국 해당 시대에 뜨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부동산에도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었어요. 뭐 2000년대 초중반에 차화정 플러스 중국발 조선 기계에 날아갈 때는 막 경남권에 막 부산 경남의 창원이나 막 이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뭐 수도권 뺨 때릴 정도로 높게 올라오고 더 높았던 적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잘 나갈 때는 울산의 뭐 현대백화점은 대한민국 부자들 뭐 다 모여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대는 어떤 산업의 대세냐 IT 산업인데 소위 네카오의 전성시대가 네이버 카카오 전성시대가 2017년 이후로 펼쳐졌고 그 시대를 가장 주도했던 지역이 판교잖아요. 판교에 엄청난 IT 회사들이 있고 판교 현대백화점 가면은 제 느낌은 10년 전 울산 현대백화점이랑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결국에는 크게 거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그 산업이 있는 지역들 주변으로 시장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데 2020년대는 뭐 AI 시대일 것이고 AI와 뭐 반도체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형 그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들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의 초과적인 그 소득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도시로 따지면은 뭐 동탄이나 평택 같은 도시가 될 거고요. 특히 동탄이 경부 라인 따라서 판교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의 또 축이기도 하니까 용인 동탄 지역이 그래서 이들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년간은 좀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동탄과 평택 이런 데는 내년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내년에 좀 하락한다고 조정이 겪을 거라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분위기 좋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동탄 같은 데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어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부터 8년까지 천안 아산의 그 탕정 신도시 그 탕정 클러스터 거기도 50만 평 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거를 디스플레이 팹 2개를 지으면서 그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을 봤는데 팹 주변에도 좋아지지만 그 디스플레이 팹이 건설되고 나면은 그 배후 주거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천안 아산에 있는 막 신도시들이 천안 아산역 주변으로 주택 가격이 엄청난 강세장이었던 게 2000년 중후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들이 지어지면서 동행할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뭐 미리 땡기면은 좀 거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현실화되게 되면은 그걸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면은 자기 회사를 믿으시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유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새는 또 뭐 팹리스 업체들도 많고 그 IP 업체 반도체 IP 업체들도 많아져가지고 그 성장세를 조금 보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2023년에는 사실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굉장히 뉴스 많이 나왔는데 2024년에는 좀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세는 역전세 기간에 진입을 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역전세 기간에 진입을 하면서 전세 사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역전세가 심화되는 국면에 특례 역전세 로온을 또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전세를 좀 커버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전세 가격이 종전 고점 레벨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항상 무언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거나 미반환이거나 결국 이게 사고로 연결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전세 가격이 종전 최고점을 넘어야만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세 뭐 근데 이게 되게 원래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부터 역전세 심각해져서 집값 와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잘 정리됐나요? 그게 7월부터 특례 역전세론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6월부터는 이제 그런 경고감이 많았었는데 역시 정부가 40조짜리 특례론 돌려보고 나니까 이게 잘 먹혔잖아요. 특례 역전세론은 뭐 금액 제한도 없이 역전세 금액만큼 우리가 다 빌려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DSR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프로그램이었고 이게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반환시켜줄 현금 흐름은 없는데 그 대출 금액의 이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이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 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전세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 조합으로도 금리 인하가 있거든요. 두 개를 같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전세 제도의 뭐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 요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있던데 한국만의 전세 제도 과연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전세의 역사를 쫙 다루면은 진짜 오랜 시간 다뤄야 되겠지만은 전세가 결국은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그 임대차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전세 불가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 제도가 없어질 수는 없어서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정말 진짜 순전세보다는 보증부 전세, 준전세 형태로 점점 월세화로 이제 갈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동탄과 평택 얘기해 주시면서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신조어로 요즘에 이제 반세권이라는 말 떠오르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현장 인근 역세권 입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 용인 처인구가 이제 삼성전자 투자로 아파트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한 5에서 10년 뒤 경기도 부동산 시장 변화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주택 부동산 시장은 수요를 따라가고 수요는 결국 기업을 따라가고 소득이요 그 뜨는 산업. 그렇죠.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그건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이런 신흥 산업 그리고 2010년대에는 IT로 대표되는 굉장히 신흥 산업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런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여러 산업들 중에서 고용 유발이 높고 규모 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거는 저는 반도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 그 배후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들 지역이 신도시로 조성될 때 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원가로 공급이 되어가지고 여기 이런 회사를 다니시면서 주변에 그런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가 있으시거나 하시다면은 적극적으로 분양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서 근데 원래 또 우리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 하셨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요즘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복합 기업이어서 네. 반도체랑 핸드폰 복합 기업이니까 주식 시장이 선호하는 기업 스타일은 아니고요. 주식 시장은 되게 퓨어한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퓨어한 게 쉬워서. 사람들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만 봐도 되는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탄력도 되게 베타도 크고 막 이러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메모리 업황이 HBM은 돌았지만 일반 메모리는 이제 랜드까지 포함하거나 아니면 일반 메모리까지 하면 아직 완전 돌아선 건 아니어가지고, 하이닉스는 PBR 0.8배에서 1.6배만 왔다 갔다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0.8이 바닥이고 1.6이 고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 PBR 계산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그냥 하이닉스 PBR이 별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 22년 말 기준으로 닉스가 64조 정도 순자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원래 한 55조까지 빠질 거로 봤다가 3, 4분기 돌아서면은 예를 들면 우호적으로 봐서 한 순자산 60조 원이라고 해볼게요. 60조 원 정도 되면은 이거의 0.8은 48조 원 시가총액이고 이거의 1.6은 110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잖아요. 닉스는 결국 48조에서 110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순자산이 60조였는데 그다음 65조, 그다음 70조 되면은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PBR 1.23배, 1.3배 정도라고 하면은 위로는 0.3 남고 아래로는 0.5가 있으니까 확률상으로는 위아래 중에서 아래가 넓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은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원 수준에서 저항이 센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뚫으려면은 현재의 메모리 업황이 구조적으로 과거의 강력한 그런 모바일 사이클이나 이런 빅 사이클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이클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보면은 지난 긴 시간에 한 네 번의 빅 사이클이 있었어요. 노트북 사이클 2000년대 중반에 있었고, 2010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모바일 사이클, 이거가 역대 가장 강력한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었고, 2017년에 클라우드 서버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클라우드 서버화 작업을 엄청나게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B2B 고객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AI 사이클이에요. 근데 AI 사이클이 모바일 사이클보다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클이 모바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은 밴드 뚫을 수도 있겠죠, 위로.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면서 가는 거라서 투자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 기업의 흥망성쇠랑 같이 궤를 같이 하는데, 지금의 그 AI 사이클이 모바일과 비견될 정도로 어쨌든 세다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생각은 하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롱텀하게 한 2020년대는 반도체 중심의 그런 반세권 도시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머니트렌드 2024에서 이제 건설업계 빚더미라는 파트도 있던데, 건설업계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 신용 위기도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건설업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건설 애널리스트지만은 저한테 자꾸 그 건설주를 물어볼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업계가 또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 사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건설사가 자기한테 위험이 넘어오는 걸 현재는 차단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행사가 땅을 사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한테 돈 빌려가지고 프로젝트를 빌드업을 하고 오면은 건설사한테 수주하게 하면서 건설사가 지급 보증을 서주면서 이제 본 PF 대출이 나오고 건설사는 공사를 하면 되는 건데, 현재 그 시행사들이 그 산 고가와 분양 가격을 봤을 때 미분양이 심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문을 닫고 수주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설사에 넘겨야지 본인이 엑시트 되는 건데, 수주가 없으니까 분양이 없으면 현금 유입도 없고, 그러면 시행사는 자연스럽게 망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을 두고 결국 서서히 망해가는 과정인데, 그 시행사가 망하게 되면은 돈 빌려준 증권사 포함해서 부실 채권 규모가 커지니까 금융기관들에서 그럼 우리 돈 좀 천천히 받을까?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연장해주고 있어요. 그 시행사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건설사는 요새는 아예 수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디펜스하고 있냐면은 공사비를 또 확 늘려가지고, 공사비가 올라갈 만한 환경인데 이거보다 정말 더 올려서 지금 우리 평당 1,200만 원 아니면은 공사 못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그 분양을 공사비 1,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분양가를 선정해야 되니까 종전은 요거였는데 이제 더 높아지니까 더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사들이 철벽같이 그 본 PF가 올라오는 거를 방어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 다만 건설사 중에서 이렇게 시공만 한 게 아니라 시행도 같이 했거나
뭐 태양건설이나 롯데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시행도 같이 했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 사업이 결국 PF 포지션이니까 좀 위험해진 거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 중에서도 최근에 결국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공사비를 발주처와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재협상이 매끄럽게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는 그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 이것도 결국 공사비 인상에 대한 그 협상 과정에 그 불협화음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 전국의 모든 공사 사업장들은 공사비 인상과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건설사가 거꾸로 말하면 건설사가 그 공사비 인상이 안 된다면은 안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현재는 좀 궁핍한 공황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쪽에서는 리스크가 한 더미가 있는데 그거를 또 받지 말아야 되니까 열심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건설사가 그렇게 우호적인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대 강력시 이제 시청자분도 원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부산 지금 어떻고 내년 어떨 거라 보시나요? 그 5개 광역시를 그냥 동시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동시에 다 똑같나요? 각고 다른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2년 하반기에 주택가격 하락은 대구하고 인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구하고 인천에서 22년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20% 넘는 하락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하고 인천 중에서 대구는 올해도 마이너스 중인 상황이고 인천은 그래도 3% 반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서울 대비 확실히 반등폭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비 거의 한 80% 정도 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비 80%라는 거죠.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도 15% 수준이었어요. 낙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들 광역시에서는 또 한 2, 3% 강세가 반등이 왔거든요. 대구를 제외하고는 85% 전후로 그런 고점비 가격이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구 대비해서는 괜찮은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에 좀 적체돼 있다 보니까 그 체감되는 그런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 돌아서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시면은, 서울 계신 분들은 시장 올해가 굉장히 불장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인천으로만 넘어가도 그런 분위기는 거의 못 느끼세요. 서울은 거기 고점 대비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서울은 고점비 거의 90%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떨어진 상태. 네, 서울이 근데 22년에 마이너스 24%였어요. 근데 바닥에서 10% 넘게 완전 쫙 올라버리니까 평균 88이고, 송파구나 일부 지역은 90%가 넘어버려요, 회복이.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뭐 거의 다 회복했다, 약간 이런 마음이고, 한 자릿수 남았으니까. 근데 지방 광역시 가면은 한 15% 빠져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부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조금 하락하고 있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센티먼트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 특례론이든 뭐 청약 분양 관련 규제 완화든 다 서울로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런 광역시에 뭔가 그런 구조적인 수요 강세가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어가지고, 이런 시장은 그냥 아직은 뭐라 그럴까, 그냥 횡보 중인 그런 상태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대 강력시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올해랑 상황 여건은 유사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공급 대책 중에서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할 만한 대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년을 좀 가르는 기준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지방 소멸 방지라는 어떤 거대한 어젠다가 슬금슬금 쌓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그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시장에 에너지를 주입해야지 돌아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 소음을 얘기해 주셔서 그게 인구도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지방에서 대도시 위주로 이제 모이고 또 서울 수도권은 더 모이고 이제 소도시들은 위험해진다라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그런 걸 한다 해서 그 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 방향의 파도는 막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막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시장 양극화랑 지방 소멸이 생기는 건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거를 막는 게 아니라 더 촉진시키고 있어가지고 문제라는 거죠. 네네. 전국적인 청약 규제 완화와 특례론의 경우에는 결국은 2030, 40 이런 주택을 신규 취득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에게 앞으로 장기 존속할 도시가 어디냐, 그거를 제한 없이 물어보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전세 끼고 집 사고 뭐 대출 끼고 집 사고 어쨌든 하더라도 결국은 주택의 수요가 많아지는 곳에 돈이 들어오는 데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로 오도록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죠. 사실 20년, 21년에 수도권과 광역시가 강세였던 거는 그 당시 서울 규제가 촘촘했기 때문인 것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갔던 건데 지금은 그 장벽이 완전 벗겨졌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쏠림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전 서초나 강남구 정도 되는 그런 지역들은 이제는 매스 부동산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소위 부동산이 소득의 12배 정도로 막 사고 그렇게 뭐 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그런 레벨을 뭐 넘어서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루이비통 샤넬 보는 것 같은 거의 프리미엄 럭셔리 사치품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스와 이제 일반 아닌 시장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도시 소멸 얘기해 주셔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하라 얘기한 분들은 이제 한국 부동산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얘기하신 분이 요즘 조금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아니, 뭐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논리를 뭐 반박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도쿄만 하더라도요. 도쿄 23구의 총 인구는 지난 15년간 늘어버렸어요. 서울은 2010년에 1000만 명 깨진 다음에 계속 줄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예를 들면 차로 비유해 볼게요. 차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하면 남는 차도 있지만 그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뭐 수요가 세지고 이러면은 고급 차의 수요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동차의 평균 퀄리티들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도 저는 비슷한데 일본이 그 6천만 원 넘는 주택이 있고 공실률이 13%가 넘어갈 정도로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시장이 한국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일본은 지방 소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서울 도시국가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고 그건 점검하고 가야 돼요. 지금 일본은 지방 소멸이 없다고 하는데 빈집은 많은 거 아니에요? 빈집과 공실이 많은 거고 지방 거점 도시화는 일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지방 소멸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방 소멸이 너무 심해서 그 지방 소멸이 심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특정한 대도시권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수도권 대도시권 쏠림률이 50%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미래에는 뭐 60%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5, 60%가 한 개 도시권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거는 도시국가죠. 근데 일본은 도쿄권이 아무리 커도 일본 총 인구의 30%를 못 넘고 일본의 각 강역 지자체들은 다들 그 지자체를 대표하는 굉장히 좋은 국공립 학교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도시 생활권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이제 빅5 도시들이 있고 뉴욕권이 아무리 커도 미국 총인구의 10몇 프로 남짓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상하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 뭐 10몇억 명 있지만 상하이권도 그 중국 인구 전체 진짜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압도적인 우리는 그 5천만에 지금 서울 경기 합치면 2천만 넘어가죠. 인천까지 서울, 경기, 합쳐야 되죠.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인데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거의 55%? 맞아요. 55% 돼요. 이런 나라는 세계 없어요. 한국 유일. 네, 한국은 근데 왜 유독 그렇게? 우리 매우 집단주의적인 나라잖아요. 어디서 딱 하면은 다 봐야 되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막 영화 하나에 3천만 막 1,600만씩 나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뷰가. 1000만 영화. 네, 1000만 영화가 뭐 1,600만 영화가 나올 정도면은 한국민 다 봤다는 건데 이제 그만큼 집단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니까 이런 쏠림이 좀 많고 그리고 도시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해 버려서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랑 미국도 지방 소멸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밀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는데 한국은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상태가 돼 버렸고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야, 그 집단 문화 그런 거 저희 머니 트렌드 20에서 공지한 책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 한 100만. 자, 그러면 근데 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한국 집값 우상향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저출산, 우리 지금 고령화에서 이제 곧 있으면 초고령화 진입하고 더군다나 이제 저성장 국가가 돼버렸다. 옛날에 고도성장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집값 너무 지금 피아야 서울 집값 몇이죠? 지금 16.8, 17 이 정도 됐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 대기업 다니는 양쪽 부부가 다 다녀도 11년, 12년에 이렇게 모아도 쉽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 집값 이제는 굉장히 추락한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장기 평균선을 한참 오버해서 나온 건 사실이고 그래서 조정받을 확률은 높죠. 근데 주택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하락 요인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단기 연도에 한 번에 그렇게 조정되냐 그런 경착륙보다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세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 최근에 집 사는 사람들이 2030이 많이 사긴 하는데 2030이 올해는 서울이 중심이었으니까 서울의 40%를 2030이 샀는데 그 얘기는 40, 60도 60% 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2030이 40% 산 이게 진짜 글로벌 탑이에요. 같은 전 세계 밀레니얼들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제일 높아. 그게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그렇게 분석 보고서를 9월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나라 2030들의 주택 구입은 가족은행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사실상의 그 유주택 가구들의 준 증여가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주변에 2030 집 살 때 보면 부모한테 5천만 원, 1억 빌려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고 주택 구입하는 게 자산이 뭐 준 상속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들도 증여에 의제해서 이 과정이 다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국에서 이들이 4050 됐을 때 소득이 올라가면서 집을 사는 이런 사이클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2030의 집 사는 사이클은 부의 이전에 의해서 집이 사여지는 사이클이다 보니까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그다음 뭘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수요가 진짜 정말 한도까지 왔다는 생각이 저는 요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 2030들 중에서 상당수는 집 살 돈도 없는데 외견상으로는 서울의 40%를 2040이 사버리니까 요즘 2030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버나? 이러면서 굉장히 그 밀레니얼들에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밀레니얼들의 상당수는 돈이 없이 허덕이고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거는 거래량이, 그러니까 보세요. 거래량이 50% 위축된 상황에서 증여에 의제한 2030의 집을 사니까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30이 돈을 잘 버나 보다. 그러면 앞으로의 주택 공급 정책은 이런 돈이 많은 밀레니얼들한테 맞춰서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양으로만 깔아버린다던가. 그러면 그 집은 살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이들은 임차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스매칭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요가 진짜 한도까지 찰 정도로 다 땡겨왔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은 장기적인 테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수요의 임계치는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높을 때는 좀 회피해 있어도 되지 않냐. 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는 서울이나 뭐 경기 이런 쪽은 우상향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럼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진짜 붕괴가 되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랑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거는, 그러니까 이게 디스인플레냐 디플레냐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두 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총 수요는 감소하니까 정말 이 부분에선 일본이랑 유사하게 갈 것 같은데 공실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2023년 이제 9월 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해 이제 4분기. 근데 저는 집은 싸게 사거나 좋은 타이밍에 사거나, 집도 자산이니까 자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두 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타이밍적으로는 가계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타이밍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특례론이 굉장히 세다는 거를 2월에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시장금리까지 그렇게 낮추면서 3, 4월에 그렇게 금리를 진짜 끌고 내려갈지는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좋은 타이밍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지만 그걸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년에는 지금 시장금리 올라가는 국면이고, 이런 인위적인 대출금리 낮추고 정책 모기지 쓰는 거에 대한 우려가 9월에 일원화되면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에 있어서는요. 다만 싸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도 공공신도시 이런 것들 다 분양가 상한제 공급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의 경우에는 갈아타기 해야 되나요? 거래량이 이제 원만하면 갈아타기가 원만할 텐데,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갈아타는 과정 그 자체도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주택자는 딱히 하기가 애매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하시고 그냥 만약에 어떤 자본의 여유가 생겼다면은 그런 거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좀 투자를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나 타이밍이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가격이나 타이밍 얘기하셔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 집값이 어쨌든 한번 바닥을 찍었을 때 이제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오른 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근데 그때 못 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쉬움도 있고, 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런 걱정도 하시면서 이제 또 급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때, 어쨌든 지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그분들은 좀 언제 정확하게 좀 사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 임차료 기준으로 멀티플을 제시해드린 적이 있었고,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면은 작년 9월부터 하락지를 다뤘었는데, 작년 12월, 2월에는 바닥지를 간다는 컨셉으로 여긴 다 내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4억 5천짜리가 8억 5천을 갔는데, 그게 다시 4억 7천 됐더라고요. 전세가 3억인데. 그러면 전세 3억에 4억 7천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1.6배 정도밖에 안 된다. 매매 가격이 전세가 1.6배밖에 안 되고, 그냥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1.7배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온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좀 싸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진짜 댓글이 엄청난 것들이 달렸어요. 4억 5천도 비싸, 2억이 적정가, 막 이런 것들이 달렸어요. 더 내려야 된다, 더 빠져야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더 위로 치솟을 때도 있고 더 밑으로 급락할 때도 있지만은 구성되는 논리들이 존재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임차료가 퀴고 임차료가 안정화되는 거를 기준으로 봐서 금액 대비해서 지금 서울은 장기 평균 1.8배, 1.9배였는데 지금 2배에서 2.1배 사이니까 한 10%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광역시도 다 배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판단이 어렵다면 대출 사이클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재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려고 하지 밀어주는 때는 아니니까 시기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계대출 얘기해 주셔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다. 지금 전세까지 합치면 3,000조가 넘어가는 거다, 이거. 한번 터진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얘기들은 좀 공감하시는지, 가계대부채가 좀 위험한 수준인가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복합적인 사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국의 가계 및 비영리는 2,150조고 GDP의 103%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거를 80%로 낮추고 싶어 해요, 정부 당국이. 하는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급격히 낮추려고 했더니 22년 꼴이 나는 거예요. 자산시장 대폭락. 그러니까 이거 급격히는 못 낮추고 추세적으로 낮추고 싶다. 이러니까 결국 소득 증가율 대비 대출 증가를 낮게 가져가고 싶은 거고, 그럼 소득 증가율이 뭐 한 6% 나온다 그러면 대출 증가율은 한 3%로 가져가는 걸 몇 년 하다 보면은 80에 도달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니까 지금 대출에 대해서는 다시 제약적인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다른 나라는 막 40, 50%인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왜 100%가 넘냐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92%를 개인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로 60% 갖고 있죠. 32%를 개인이 다주택으로 임대를 돌리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 32%가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거나 공공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라면 기업 부채로 갔을 거고 공공이라면 공공 부채로, 정부 부채로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92%를 다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다 가계부채로 온 거거든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런 부분이 좀 이 시스템을 있긴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다 가계부채로 온 거죠. 여기에 대신 눈에 안 보이는 또 전세까지 있어 버리니까 결국 그 전세라는 게 그 32% 소위 그 800만 호의 임차 시장을 우리는 가계 다주택자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부채를 가져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계 전체 부채 비중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없을 정도로 퍼센티지가 높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거나 막 더 우리 같은 경제 규모 수준에서, 그러면 벤치마크가 있으니까 저거 하는 거 보면서 하자 할 건데, 지금 한국이 이 부분에서는 거의 글로벌 원탑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계부채를 저렇게 들려도 괜찮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 많은 연구 논문에서 이게 90%가 넘어가면은 성장률이 위축이 된다고 나오니까 이거를 80으로 줄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현재는 정책적으로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고,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다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주입이 되는 속도가 둔화되니까 초과 상승의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주택 가격에서 이게 빠진다,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초과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산을 그렇게 연끌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사서 3년에 10배 오른다 이러면은 뭐 집도 땅도 다 팔고 뭐 연끌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렇게 높고 하방 위험이 있고 뭔가 상승 인젝션이 덜 되는 자산을 진짜 50년 만기 대출로 연끌해서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주간시책에서 똘똘한 두 채와 뉴스테이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또 파트도 있는데, 똘똘한 한 채 이후 정부 정책의 변화는 좀 어떤 변화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그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왔을까요? 현재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결국은 정책의 골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똘똘한 한 채로 요약이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은 그건 뭐였을까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라, 이거였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승계가 되었었다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똘똘한 채로 전환이 된 거죠. 이번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처럼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입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니까 국회에서 항상 어렵고요. 다만 현 정부의 컨셉은 이런 거예요. 종전 문재인 정부 때 그 똘똘한 채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와전이 된 게 있는데 어떻게 와전됐냐면은 마포에 두 채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 수로만 그 주택이 많다 적다 투기적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냥 마포에 한 채 있고 지방 소도시 한 채 있어서 2주택자가 됐는데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세금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나 왜냐면 저쪽은 한 채인데 훨씬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280채인데 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종부세를 아예 안 내는 가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액 기준이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다는 거가 우리의 상식인데 이전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두 채, 세 채, 네 채면은 지방에 있는 작은 집이 있어도 넌 다주택자 이러면서 규제를 해버려서 그 부분에서 좀 형평성이 훼손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는 그 채수 기준으로 막 규제하려는 그런 프레임은 버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심경훈 교수도 국토연구원을 갔는데 가액 기준의 그런 접근법을 하려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액 기준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때는 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 자산의 총합이 얼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보유세나 이런 세금도 다 그거 기반으로 취득세도 그렇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1차적으로 바뀐 거는 두 채까지는 아무런 세제 부담이 없도록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비싼 집 두 채를 사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채수에 너무 옥죄일 필요가 없고 두 채까지는 현재 열려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결국 여러 채가 되더라도 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그거는 이제 괜찮은 포지션이라고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지켜보면 좋겠다는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 전후에 부동산시장에 좀 어떤 변동 사항들이 있을까요? 뭐 규제 완화, 주택 수요, 또 다른 문제 발생 등 총선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아까 총선 얘기를 했고 그 전후를 얘기는 안 했는데 그 경과 조치를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서 공공신도시 말고 가장 대표적인 입법이 노후계획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1기 신도시 재건축법을 공약을 제 노후계획도시로 갈아서 한 거고요. 그 80년대랑 90년대 지어진 주택수 진짜 엄청 많은데 총 440만 호의 주택을 재건축을 속도화하겠다는 게 노후계획도시법의 본질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이 주변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재건축에서 제일 걸림돌이 안전진단이거든요. 안전진단이 걸림돌인 이유는 구조점수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90년대 지어진 건축물들은 정밀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안 돼요. 그냥 너무 새 거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올해 1월에 구조점수 비중을 30으로 낮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싶어 하고요. 안전진단을 면제해야지 얘네들이 다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럼 면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면제를 해줄게 대신에 이주대책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이제 발의가 됐거든요. 만약에 노후계획도시법이 통과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85년, 88년 아파트 80만 채, 91년, 95년 아파트 160만 채, 180만 채 합쳐서 260만 채가 다 재건축 후보지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건축 1년에 넷으로 10만 호 넘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260만 호가 동시에 막 나부터 할게요 이러면서 막 밀려오면은 조그만 상가에 중국 6호들 다 오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니까 줄을 서시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몰려온다면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그런 주택들이 다 신축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동시에 재건축되는 3년 동안은 엄청난 멸실이 있다는 얘기고 그 멸실이 임차료를 건들고 막 이런 거대한 시장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갖고 올 파장은 너무나 큰데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영원히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에 몽실몽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반대급부로 현재 신축들이 좀 더 각광받겠죠? 그러면은 이 이후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안 올라오니까 그냥 지금 신축 메타가 좀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시장이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법 하나만 해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총선 전후로 현 정부의 주요한 법률들이 어떤 게 통과되고 안 되고 어떤 형태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메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타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꼭 결과를 봐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메타 불확실성이 있다.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좋아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 계속 메타 패치를 해요. 원딜을 세게 만들었다가 뭐 미드를 세게 만들었다가 그 패치 하나에 따라서 챔피언 선호도 달라지고 게임판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 그 법은 다 그 메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 뭐 우리가 주거 측면에서 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걸 여쭤봤는데, 이제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가라든가 지산이라든가 공화 빌딩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주거 쪽에서 굵직굵직한 거는 뭐 소위 프라임 빌딩인데 우리 개인이 이런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넘어가는 프라임 빌딩을 사긴 어렵죠. 근데 이런 건물들이 리츠를 통해서 그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NH 프라임 리츠나 뭐 신한 알파 리츠 이런 리츠들이 이런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직접 갖고 있거나 재간접으로 갖고 있는데, 국내 사업용 일단 프라임 사업용 오피스 시장은 지금 미국이랑은 정반대긴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빅테크 테크 기업 중심 기반으로 재택이 보편화돼서 이런 사업용 프라임 빌딩 공실률은 엄청난데요. 공실률이 막 20% 평균이고, 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반이 비어 있어요. 안 들어 회사가. 그리고 이게 1년 넘게 이어지고요. 그러니까는 막 위워크 망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고요. 한국은 진짜 대단한 게 7월부터 전부 회사 출근하세요 하니까 지금 여의도 강남에 공실이 없거든요. 꽉 차가지고 이런 프라임 빌딩은. 그래서 이런 프라임 빌딩의 업황이 한국과 미국이 아주 다른데, 매크로는 글로벌 매크로는 똑같다 보니까 가격은 다 같이 빠져서, 그래서 이런 프라임 빌딩을 편입하고 있는 저는 국내 순수 오피스 리츠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 버렸죠. 리츠는 5,000원이 기준 가액인데, 상장할 때. 근데 지금 4,000원이라면은 1,000원짜리 건물을 내가 샀는데, 이 건물을 800억이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건물 시장 가치는 보통 1,500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5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1,000억짜리일 때는 뭐, 예를 들면 40원 줬는데, 이게 1,500억이 되는 임차료를 소화하니까 이제 한 60원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건물 가격을 800원이라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배당 수익률이 4%짜리가 60원에 800원 돼버리니까 7% 돼버리는 거예요. 7에서 8%. 그래서 7에서 8% 준다 그러면 그거 계속 줄 수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가격이 800원이니까 이제 그 숫자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1,500원에 맞춰서 4%니까 그게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리츠가 지금 배당주로서, 그리고 뭔가 주가가 재평가 될 수 있는 포텐셜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만 시총이 작아서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뿐이지만, 프라임 빌딩 그렇게 돼 있고요. 미국은 이제 프라임 빌딩들 오피스 다 망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붕괴 직전이고. 그리고 이런 소위 고가 자산이 아니라 꼬마 빌딩부터 소위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업황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거의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런 프라임 빌딩에서도 자산 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익성 베이스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버슈팅 되지 않았었는데, 일반적인 사업용 꼬마 빌딩류라든가 이런 형태의 자산은 이들도 원래는 월세를 받기 위한 자산이었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자비만 충당할 수 있으면 매각 차익으로 벌겠다고 생각하면서 아파트 투자 그 이론이 이들 시장에 들어가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 진짜 지난 한 3년간에 거의 다 2배씩 뛰었거든요. 그 2배씩 뛰었는데 대출금리 80% LTV에다가 대출금리가 2%일 땐 문제가 없었지만은 지금 대출금리 5, 6%니까 이제 1드는 2%밖에 안 나오고 다 마이너스 자산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공급하려고 했던 그 시행사들도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죠. 지산이든 뭐든 이제 다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시장도 횡보 중인 거고. 그래서 비주택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좋지 못하고, 오직 현금 흐름 기반으로 일드 따먹기를 하려는 그런 프라임 빌딩 시장만 아주 우호적이거든요.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뭐 현금 흐름 창출 자산이냐 매각 차익을 노리는 그 자산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왔었고, 이 매각 차익을 노리는 형태로 가면 갈수록 단기 이자만 지급하고 나중에 팔 때만 비싸게 팔면은 다 익숙해져 됐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 아파트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비아파트 쪽도 전부 이렇게 점령해 버리니까 요 시장은 원래 그런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엄청난 오염이 있는 상황이고, 그냥 함부로 진입해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내년에도 또 안 좋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프라임 빌딩만 좋게 보고요. 나머지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점차 꼬마 빌딩 이제 아무래도 대출 많이 끼고 사시잖아요. 70에서 80% 최대. 이제 그런 것들이 매물이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맞나요? 네, 그게 이자를 내게 보고 못 내죠. 어느 정도냐면은 50억짜리 건물을
종전에는 15억 정도를 평생 모으신 60대가 회사 생활하고 은퇴 자금에서 60대가 35억을 빌려셔가지고 50억짜리를 사서 그 건물은 2억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러면 35억 대출에 3% 금리, 3.5% 금리로 빌려서 1억 2천만 원 내시고 한 8천만 원 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소득이 8천 정도로 맞춰져가지고 근데 좀 한 몇 년 지났더니 그 50억짜리 건물이 뭐 50억, 60억도 가고 이러면서 매각 차익도 있고 하면서 소위 건물주 되는 그 스토리였는데 2020년부터는 영 MZ들의 그러니까 그 자산 버블함과 함께 젊은 분들이 등장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면은 뭐 현금 흐름 창출 자산이라 이거 어차피 제로금리로 대출금리가 3%대에서 2%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 전체 이 자산이 당장 70억이 가도 문제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자만 내면은 70억으로 가는 거니까 50억짜리 그냥 열심히 사면 되겠네 해서 40억을 빌려서 40억을 2%로 빌려가지고 그래봐야 8천만 원이었잖아요. 건물은 2억을 주니까 그러니까는 60억에 살게요 이런 거고요. 50억을 빌려도 1억이니까 그럼 70억에 살게요 이러면서 이게 100억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지난 20년 21년 사이에 이런 꼬마 빌딩들 가격이 다 2배 뛰어버리고 그 2배 뛰어버린 걸 보니까 다들 꼬마 빌딩을 투자할 걸 하고 2021년 말에 엄청나게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진입하신 분들이 22년에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가 6%로 가버리니까 나는 100억에 사서 120억 들 줄 알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한 3배 증가한 거잖아요. 네, 100억에 사서 80억을 빌렸는데 2.5%여가지고 2억 딱 빌릴 수 있는 그 건물은 여전히 2억이었고요. 딱 거기서 밸런스가 맞춰졌는데 갑자기 6%를 달라. 그러면은 갑자기 80억 대출이 6%니까 4억 8천이잖아요. 월에 4천씩 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건물로 1년에 그러니까 1,800씩 들어오는데 월에 4천씩 내야 되니까 4천씩 초반에 내겠죠. 낼 수 있지. 초반에 내겠죠.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는 건데 이제 1년 차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1년 차가 됐으니까 이거를 못 버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본 PF 시장, 그 브릿지론 PF 시장에 있는 시행사들하고 동일한 그 포지션이고, 그래서 이 물량을 던져야 되는데, 던지려니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현금흐름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가야지 일단은 전체 차입 부담이 줄어드니까 대출금리 내려가는 걸 원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올해 2분기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좀 더 있었다가, 지금 이제 9월, 10월 되면 다시 시장금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1년 지났고 시장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버텼지만은 이제는 1년 됐는데도 안 풀리고 그러면은 암울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던져야 되는데 얼마에 던지냐? 이걸 본인이 100억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100억에는 잘 안 팔릴 겁니다. 왜냐면 새로 사는 쪽에서 100억짜리를 80억 대출 받아서 5%에 사도 4억인데 이 건물은 2억이니까 이론상으로는 반값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럼 반가에 파실래요? 이러면은 파는 쪽에서는 안 팔려고 하죠. 그래서 경색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수요와 매도에 누가 더 절박한 상황이냐 이런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꼬마 빌딩을 예시로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나 22년 이후에 진행됐던 많은 수익형 부동산들이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어서 그 전에 21년 이전의 환경이랑 22년 이후의 환경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급하게 살 필요는 없겠네요. 매매 가격의 조정폭이 클 수 있으니까 뭐 그거를 본인이 잘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이런 거를 잘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머니트렌드 2024 이제 작가님 신간 요책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 전략 및 마인드 한 번만 주고 정리하고 가신다면요. 네, 그 부동산이라는 게 주거의 일부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자가 주거가 주는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서 매우 각광받게 되면서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건데 전세 끼고 사두고 이제 투자로만 계속 보유한다거나 하면서 그 시장에 뭔가 너무나 그 주거의 그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자가 1주택이 있으면은 그건 정말 좋기는 하거든요. 자가 1주택을 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를 폄훼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만 이 자산이 비싸다 보니까는 타이밍이나 가격을 잘 잡으려는 노력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의 가격과 타이밍이 지난 과거 한 수십 년간의 데이터들과 연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랑 비교해가지고 정말 좋은 타이밍이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실거래가만 보다 보면은 마치 주식을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그 멘탈리티가 되거든요.
아 실거래가 또 올랐네 이러면서 주가가 또 올랐네 이러면서 도마뱀의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자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연구와 리서치를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욱 작가님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머니터니 2024 요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전문성 있는 이야기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상욱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